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큐브 스택 태스크이고요. 환경에 프랑카 판다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이용해서 큐브를 집어서 그림과 같이 쌓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환경에 지금 빨간색 큐브하고 초록색 큐브가 있는데 매 에피소드마다 임의의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판다 로봇을 이용해서 빨간색 큐브를 먼저 집어서 녹색 큐브 위에다가 쌓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태스크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태스크 역시 제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태스크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1번 논문이 있고 2번 논문이 있는데 1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뉴립스 워크샵에 발표된 벤치마크 논문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MDP와 같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아카이브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2번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루고 있는 벤치마크 관련된 코드들은 저희 깃허브에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 코드를 포크해서 제가 강의 제작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름인 아이작진 엠브즈 뒤에 TWK를 붙여서 별도로 관리 중인 저장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영상 본문에 걸어 놓을 예정이니 해당 링크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직접 활용하실 분들은 화면과 같이 이 콘다 환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에 클론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GitHub 리포지터리를 클론한 뒤에 파이참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오픈한 상태에서 캡처한 장면이 되겠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그 폴더 트리를 캡처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파일들에 대해서는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트레이는 학습할 때 쓰는 코드가 되겠고, 테스트는 기존의 그 아이작진 엠브즈에서는 없었던 파일인데 제가 별도로 만든 파일이고요. 테스트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 관련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프랑카 큐브 스택 파일하고 있죠. 이거는 이 큐브 스택 태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런스라고 있어요. 이 폴더에는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체크 포인트들이 생길 건데요.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학습한 모델들을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 런스 폴더에 계속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config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을 보시면 우선 config.ya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이 벤치마크 환경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설정 파일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픽스 디바이스 ID를 설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체크포인트 경로를 설정하는 등과 같은 이 벤치마크 환경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설정 변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태스크 폴더가 있고 트림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는 이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캡처를 해서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펼쳐 놨고요. 우선 태스크 폴더 안에 가보시면 태스크 폴더 안에 프랑카 큐브 스택 야물이라고 하는 그 컨피그 파일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변수들은 이 환경에서 학습을 할 때나 또는 테스트를 할 때 환경을 몇 개를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환경 사이에 공간은 얼마큼 띄울 것인지, 그리고 에피소드 랭스나 디버깅을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를 온 혹은 오프 시킬 것인지와 같은 변수들을 담고 있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클립 옵저베이션스, 클립 액션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습이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옵저베이션 값이나 액션 값들이 비정상적인 범위의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이제 클리핑을 해줘서 지나치게 큰 값이나 지나치게 작은 값이 들어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 레인지를 지정해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트 포지션 노이즈 혹은 프랑카 포지션 노이즈와 같이 이 노이즈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있죠.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환경에서 매 에피소드마다 리셋이 될 때마다 이제 랜덤하게 프랑카 판다 로봇의 팔에 자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큐브들도 랜덤한 위치에 이제 생성이 돼야 할 텐데 그 랜덤니스의 레인지를 결정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레인지의 범위도 엄청 넓어지겠죠. 큐브가 여기 생겼다가 뭐 여기 생겼다가 이렇게 할 텐데 그 범위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어지는 거죠.
로봇 자세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뭔가 이제 랜덤한 팔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들은 매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랜덤하게 주어지는 어떤 포즈 정보들의 레인지를 결정하는 변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어그리게이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에 존재하는 액터들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로봇이 있고, 큐브들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그 오브젝트들이 다 액터로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터들에 대한 어떤 컬렉션을 설정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동일 환경 내에 여러 개의 액터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 액터들을 클러스터화를 한 다음에 그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GPU 메모리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매뉴얼에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 어그리게이트 모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GPU 메모리를 활용함에 있어서 액터들을 클러스터화하고 그 클러스터 단위로 어떤 GPU 메모리 연산이 수행이 되면서 결국은 속도 향상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액터들을 클러스터화 하는데 사용되는 변수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액션 스케일, 디스트 리워드 스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액션 스케일은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액션이 있을 거고 그 액션을 스케일링 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고, 나머지 스케일 변수들은 리워드 펑션을 정의할 때 이게 결국은 리워드라는 게 웨이티드 썸이 될 건데, 그 각각의 웨이트 텀들에 대한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이제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워드 펑션의 각 요소들에 대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이제 컨트롤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OSC, Operational Space Control,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제어를 하기 위한 모드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니면 이제 조인트 토크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조인트 토크로 다이렉트로 액션을 줄 수가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OSC로 설정을 해놓고 학습을 시킬 건지, 혹은 조인트에다가 우리가 다이렉트로 액션을 줄 것인지를 이 변수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에셋인데, 이거는 에셋 경로를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Enable Camera Sensors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환경에다가 카메라를 생성을 해놓고 카메라 센서 값을 쓸지 말지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본 코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활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지금 잘려 있긴 한데, 그 밑에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변수 설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 델타 타임이라든지 이거 서브스텝스라고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서브 루틴이 있는데, 그 서브 루틴을 몇 번 돌면서 계산할 건지 뭐 그런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프랑카 큐브 스택 ppo.yamal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이거는 이제 ppo 알고리즘만을 위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아래에 이제 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거는 이제 액터 크리틱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액터랑 크리틱이랑 뭐 분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스페이스 아래 보시면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인지 아니면 이제 디스크리트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제 뮤하고 시그마라는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샘플링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픽스드 시그마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관련된 설정 값인데, 이거는 이제 그 리니어 레이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디멘전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56, 128, 64 점차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디멘전이 줄어드는 형태의 폴리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LU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니셜라이저, 레귤러라이저 관련된 변수들도 있고, 체크 포인트와 관련된 변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 여기 이제 잘렸는데, 이제 PPO와 관련된 설정들이 이 아래쪽에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PPO 이론을 좀 아시는 분들은 변수명만 보셔도
이제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onfig 파일들은 일단 task config하고 train config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MDP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과정에서 로봇 관절이 중요한 파라미터 설정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시뮬레이터 상에서 프랑카 판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총 9차원의 입력값이 필요합니다. 9차원의 입력값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 7개는 회전 관절에 직접 입력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2개는 그리퍼 제어를 위해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환경을 보시면 프랑카 판다 로봇이 있고 이 판다 로봇을 보시면 회전 관절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조인트 값으로 들어가는 입력 벡터가 이 앞단에 위치한 1번부터 7번까지의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각각의 관절에 입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가 있죠. 마지막 2개의 벡터는 이제 LF, RF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left finger, right finger를 의미하고요. X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퍼가. 그래서 레프트 핑거의 위치를 직접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라이트 핑거의 위치를 직접 조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거가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레프트 핑거가 있고 라이트 핑거가 있으면은 이 호리존탈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 제어 파트하고 그리퍼 제어 파트는 제어 모드가 서로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관절부는 토크 제어 모드이고요. 여기서는 디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토크 제어 모드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절 부위를 보시면 포지션 제어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모드는 회전 관절하고 그리퍼 관절이 서로 다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어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제어 모드는 크게 3가지 모드가 있고요. 첫 번째가 포지션 제어 모드, 두 번째가 빌로시티 모드, 마지막 세 번째가 디폴트 모드이고 이거는 이제 토크 제어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한 모터 하나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원이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주황색 바가 있죠. 이게 모터의 회전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 벡터가 있죠. 이 검은색 벡터가 입력값이라고 봤을 때 일단 포지션 제어 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모터에다가 포지션 모드로 설정을 걸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값을 0.7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0.7이 포지션 제어 모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바로 이 desired angle 값이 되는 겁니다. 즉 목표 앵글 값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포지션 제어 모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라디안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결국 이 포지션 제어 모드에서 0.7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모터로 하여금 너는 0.7 라디안, 즉 약 40도 정도 되는 각도인데 이 40도까지 수렴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터를 이 40도까지 움직여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0.7을 포지션 제어 모드로 입력을 해서 이 모터가 0도에서 0.7 라디안, 즉 40도까지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PD 제어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PD 제어기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PD 제어기는 포지션 모드하고 빌로시티 모드에는 각각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디폴트 모드, 즉 토크 제어 모드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D 제어에 대해서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거나 혹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는 PID 제어인데 여기서 보통 이 학습 기반으로 로봇의 조작 지능을 학습시키는 태스크에서는 I 제어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PD, 그러니까 이 프로포셔널 그리고 데리바티브 컨트롤러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제어가 가지는 목표나 특성 자체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하죠. 정상 상태 오차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위치 제어를 해야만 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을 때 이 아이제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대부분의 조작 태스크에서는 그 아이제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그렇게 뭐 정밀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태스크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픽앤플레이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물건을 잡아서 어디에다가 갖다 놓고 뭐 이런 태스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제어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PD 제어 컨트롤러만
대부분의 이 머신러닝 기반의 매니플레이션 정책 학습을 하는 연구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값 자체는 이 UT, 그러니까 토크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토크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바로 이 에러와 그리고 에러의 변화율에 비례한 어떤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로봇에 입력되는 토크 값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에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이 아래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세타가 이 모터 하나의 관절 각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세타 아래 첨자에 DE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desire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DES라고 하는 것은 0.7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그래서 목표하는 각도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타 커런트는 현재의 각도,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0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모터의 각도값이요. 그랬을 때 세타 DES, 그러니까 세타 desired 세타 마이너스 세타 커런트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각도 사이에 에러가 계산이 되겠죠. 그 에러 값은 현재 이 그림상으로 보자면 0.7이 되는 겁니다. 라디안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에러를 계산을 해봤을 때 0.7이잖아요. 0.7만큼의 에러에다가 KP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P게인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상수값이에요. 보통 튜닝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수값을 곱한 만큼에 비례한 어떤 값을 에러 값에 기반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토크 값 계산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러만 놓고 봤을 때 에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토크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P게인은 상수기 때문에 결국 변수가 이 에러 텀이 될 텐데 이 에러가 크면 클수록 결국 계산되어지는 토크 값에 비례하게 되겠죠. 결국 계산되어지는 토크 값의 크기는 에러가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P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P 제어만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P 제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에러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 에러에 비례한 어떤 이 토크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초반에 급격하게 이 목표 위치로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 위치에 도달했음에도 뭐 관성 같은 것에 의해서 이제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가 또 반대로 이제 에러 값이 반대로 발생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또 다시 이제 피지어를 하다 보면 또 목표 값에 다가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어만 고려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진동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제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D게인, 그러니까 이 D는 데리바티브, 미분을 의미하는 건데 이 D게인 값을 고려한 토크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D게인에 해당하는 에러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시간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즉 델타 타임 동안 에러가 델타, 그러니까 에러가 변화하는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러의 미분값이 될 텐데 그 미분값에다가 KD, 그러니까 D게인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준 겁니다. 이 토크 계산에요. 여기서도 이 D게인은 상수값이고 보통 이것도 튜닝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이제 아래쪽에 제가 이제 풀어서 써놨는데 이 에러에다가 DT분의 D를 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desired 세타의 닷 마이너스 current 세타의 닷,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포지션 컨트롤 모드에서 입력값으로 0.7을 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desired 세타 값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타 값은 일단 상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수를 미분해 봐야 상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러의 미분값인 dt분의 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desired 세타의 닷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려가 안 되고 결국 남는 것은 뭐냐? 마이너스 세타 커런트에 다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esired 세타 다시 0으로 된다고 했을 때 남는 것은 마이너스 커런트 세타에 다시 되는 겁니다. 즉, 이 세타의 속도에 비례해서 이 PD 제어기의 토크 값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이 사용이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호겠죠. 부호가 이 경우에는 음수가 돼서 결국 KP 에러 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결국 KP 에러 텀에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D의 2에 다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P게인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크면 클수록 토크 값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반면에 D게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에러가 크면은 당연히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도 커지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 목표 지점에 다가갈수록 그 속도가 줄어들 텐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속도가 크면 클수록 음의 방향으로 이 토크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너무 빨리 가면은 이제 아까 오실레이션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너 조금만 좀 천천히 가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게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제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는 걸어주는 것이고요. P게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에 최대한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액셀러레이션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P게인이 사용되는 것이고, D게인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좀 적당히 천천히 가서 이제 좀 안정성을 높여야 되니까 천천히 좀 가달라라는 의미에서 이 D게인이 음수의 방향으로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 제어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PID 제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터넷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각각의 개인 값에 따른 어떤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오실레이션도 있고 오버슈트 내지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각 개인의 값에 따른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포지션 제어 모드에서는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그 값은 목표 각도 값으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그 목표 각도로 수렴시키기 위한 제어기는 PD 제어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때 이 P게인하고 D게인이 각각 우리가 초반에 설정을 해야 될 상수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때 이 아이작 짐에서는 이 P게인하고 D게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명칭이 바로 스티프니스하고 댐핑 파트예요. 자, 보시면 이제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강직도, 강성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즉 이 P게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 목표한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강도를 조절을 해줄 것이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댐핑이라는 것은 우리 댐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속도 텀과 관련된 건데, 속도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의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을 해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게인하고 D게인에 해당하는 이름이 각각 아이작 짐에서는 스티프니스, 댐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다 매뉴얼에서 캡처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DWF 모드 포즈, 그리고 DWF 모드 벨로시티에서는 이제 PD 컨트롤러가 사용이 된다. 그때 사용되는 네임은 스티프니스하고 댐핑 파라미터이다. 값을 튜닝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 이제 스티프니스하고 댐핑 파라미터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PD 제어기를 통해서 포스 내지는 토크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값은 이제 이 식에 비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식 자체를 보시면 포지션 에러 곱하기 스티프니스 플러스 벨로시티 에러 곱하기 댐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식이 바로 이 PD 제어기의 식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벨로시티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텀을 미분해 준 값에 해당하는 그 속도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 제어 모드를 이해해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벨로시티 모드가 있어요. 벨로시티 모드는 만약에 입력값이 0.7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은 desired velocity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단위 있죠. 요 단위들은 전부 revolute joint에 한정된 값이고요. 이게 만약에 prismatic joint인 경우에는 이제 회전 조인트가 아니라 직선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속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미터 퍼 세크가 될 것이고요. 디폴트 모드, 토크 모드에서는 이제 뉴튼 미터가 아니라 그냥 뉴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 일단 벨로시티 모드에서도 여전히 PD 제어기가 사용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속도 제어 모드에서는 스티프니스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오른쪽을 보시면 PD 제어기에 벨로시티 모드가 설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그 입력값은 제가 desired 세타 닷으로 간주돼서 여기에 입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desired theta 다시 목표값인 어떤 상수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0.7 라디안 퍼 세크로 이 모터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닷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desired theta 닷이 목표 각속도에 해당하는 상수값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봤을 때 얘는 이제 모터의 현재 각도 변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 제어 모드에서는 일단 이 속도 제어 모드 자체가 목적이 뭐냐, 내가 입력한 요 세타 닷,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 속도를 내가 목표한 값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회전시키도록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제어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위치에 대한 에러 값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P게인 자체를 0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수식은 이 부분을 날리게 되면 이 파트만 남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 제어 모드에서는 이제 위치 제어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각속도를 입력하게 되면 이 각속도만 계속 추종하도록 제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제어 모드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에러의 미분값 있죠. 이 미분값을 기준으로 해서 D게인이 곱해져서 토크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마치 포지션 제어 모드에서 P게인을 고려한 것과 같은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벨로시티 모드인 상태에서는 목표 자체가 내가 원하는 모터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치는 날리고, 그래서 남는 게 이제 이 에러의 미분텀인데, 이걸 딱 보면은 마치 지금 P게인만 있는 건데 그 대상이 위치가 아니라 속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각속도 또는 속도를 목표로 하는 P제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P제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확실한 건 D제어인데 이 속도 모드이기 때문에 마치 속도를 기준으로 속도를 목표로 한 P제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드 자체가 말하는 게 목표가 포지션이냐,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포지션을 계속 죽을 때까지 추종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냐, 혹은 내가 원하는 각속도 혹은 속도를 죽을 때까지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어 방법이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작진 매뉴얼을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온 게 아래쪽에 보시면 DOF 모드 벨로시티에서는 이 모드가 벨로시티 컨트롤에 사용이 되는데, 스티프니스 파라미터는 0으로 세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BD 컨트롤러에 의해서 토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때 이 토크는 댐핑 파라미터에 비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벨로시티 모드에서는 여전히 PD 제어기가 사용되는데, 그때 입력된 값은 목표 각속도 내지는 속도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벨로시티 모드에서는 스티프니스는 0으로 세팅돼서 사용이 되지 않고 댐핑 파라미터만 이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폴트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0.7이라는 값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레볼루트 조인트 모드에서는 직접적인 토크를 입력으로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0.7을 디폴트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0.7 뉴턴미터가 이 모터에 직접적으로 입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앞전에서는 결국 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계산되어져야 하는 그 값이 토크였잖아요. 그래서 이 토크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PD 제어기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토크를 계산을 한 반면에, 디폴트 모드에서는 내가 입력한 값이 그 토크로 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PD 제어기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스티프니스하고 댐핑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제어 모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로봇파를 제어하는 어떤 정책을 학습시킬 때 이 제어 모드에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액션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액션 스페이스의 어떤 분포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두시고, 지금 현재 프랑카 큐브 스택 예제에서는
앞에 있는 7개의 조인트는 디폴트 모드로 설정을 해놨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리퍼는 포지션 제어 모드로 설정을 해놨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디폴트 모드, 포지션 모드가 각각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스티프니스, 댐핑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이 코드상으로 봤을 때 스티프니스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 바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이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댐핑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 관절에 대한 모드가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에 스티프니스하고 댐핑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그리퍼가 포지션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티프니스하고 댐핑이 각각 둘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스티프니스는 5000, 5000, 그리고 댐핑은 100, 10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제가 실제 코드를 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5000 그리고 10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제어 모드이기 때문에 스티프니스가 5000이라고 하는 것은 5000만큼 게스 페달을 밟고 100만큼 진정을 시킨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전에서 서울로 간다라고 봤을 때, 대전에서 이제 막 출발했을 때에는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거죠. 에러가 그만큼 크니까요. 하지만 처음에 가속 페달을 그렇게 세게 밟게 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텐데, 속도가 너무 크게 증가하게 돼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떨어질 테니까 속도 증가 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래도 안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선에 어떤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겠다. 요게 이제 댐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수치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봇마다, 모터마다 이제 각각 실험을 통해서 튜닝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 프랑카 DWF 프롭스 해서 프로퍼티스고요. 이거는 디폴트 설정 창에서 7번째하고 8번째. 이거는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8번째, 9번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디폴트 값을 200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조인트에 대해서 최대 디폴트 값은 200이다 라고 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값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실제 제어할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값은 아니고 최대 디폴트 값을 설정해준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퍼는 프리즈마틱 조인트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퍼가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힘이 들어갈 텐데, 그때 최대로 낼 수 있는 이 포스가 200뉴턴으로 제한을 걸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랑카 큐브 스택 예제에서는 컨트롤 모드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OSC 모드이고,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 모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인트 토크 모드입니다. 이 OSC 모드에서는 폴리시에서 출력된 이 액션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를 제어를 하게 되고요. 이 EEF라는 것은 엔드 이펙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인트 토크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직접적으로 토크를 부여해서 조인트를 직접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것은 이 OSC 모드입니다. 이 OSC 모드에서는 스테이트는 총 19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큐브 A의 포지션과 이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포함한 포즈 정보가 있고요. 총 다 해서 7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큐브 A와 B 사이에 포지션 디퍼런스 값을 정의하는 델타 X, Y, Z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 단순하게 큐브 A가 있고 큐브 B가 이렇게 녹색으로 있는데, 이 두 큐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센터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각 큐브의 위치 값이 되는데, 이때 녹색 큐브 위치에서 이 빨간색 큐브 위치를 빼서 이렇게 단순하게 빼기 연산을 통해서 델타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EF,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 정보하고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 정보가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퍼의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차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SC 모드에서는 스테이트가 총 19차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액션을 알아볼 건데요. OSC 모드에서 액션은 총 7차원의 값을 가지고 여기 앞에 6차원은 엔드 이펙터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고 마지막 1차원은 그리퍼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일단 포지션 제어 부분이 있고 뒤에 3개가 이제 RX, RY, RZ 해서 이 롤피치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일러 앵글 방식을 통해서 엔드 이펙터의 로테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액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퍼는 온오프 방식으로 제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그리퍼의 G 그립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픈, 그렇지 않고 0보다 작게 되면 클로즈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액션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X, Y, Z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D가 붙어 있죠. 그래서 DX, DY, DZ 그리고 DRX, RY, R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D라는 것은 델타를 의미하게 되는데 DX, DY, DZ, DRX, DRY, DRZ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수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식은 이전에 제가 제작했던 프랑카 OSC라고 하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영상에서 이 식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일단 형태를 보시면 XD의 더블 닷은 KP 그리고 안에 XD-X 여기서 이제 X는 볼드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벡터가 될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볼드체 X라는 것은 엔드 이펙터에 대한 포즈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D가 붙어 있죠. D라고 하는 것은 desired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XD-X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이 볼드체로 표시가 된 X라고 하는 것은 엔드 이펙터의 현재 포즈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엔드 이펙터가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딱 이 그림에 대한 포즈 정보가 이 X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안에 이제 현재 위치에서의 엔드 이펙터 X, Y, Z 그리고 RX, RY, R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쿼터니언 내지는 엑시스 앵글 등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desired x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예요. 이 xd하고 x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공간에 있겠지만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xd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이 위치에서 이쯤으로 엔드 이펙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위치에 해당하는 포즈 정보를 이 XD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D-X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desired position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즉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PD 제어기를 설명을 드릴 때 pgain 곱하기 에러 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의 에러하고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시면 KV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앞서서 우리가 봤던 PD 컨트롤러에서 D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게인 값입니다. 상수값이죠. 앞에 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P게인, D게인으로 각각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desired X의 dot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desired X의 속도 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즈의 속도다. 그리고 뒤쪽에 X 닷도 현재 엔드 이펙터의 포즈 정보에 대한 속도 정보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엔드 이펙터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폴스 토크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 값이 이제 XD의 더블 닷이 되는 거겠죠. 즉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acceleration, 가속도를 의미하게 될 텐데 결국 이 가속도가 엔드 이펙터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나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힘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앞서서 PD 컨트롤러를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대상이 이 레볼루트 조인트였었는데 그때는 생성하고자 하는 목표 값이 토크였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카테시안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 엔드 이펙터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된 걸 보시면은 PD 컨트롤러하고 동일하죠.
그랬을 때 이 앞에 desired 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입력값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PD 컨트롤러 설명에서도 이 desired 입력값 자체를 우리가 고정된 어떤 상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여기 속도 텀은 이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개를 이렇게 해 보게 되면은 0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캔슬되고 마이너스 kvx 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PD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코드를 볼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코드에도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PD 컨트롤러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대상이 카테시안 공간에서의 엔드 팩터냐 아니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각도 값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이 PD 제어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D 제어기가 특정 형태의 관제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앞쪽이 P 제어, 뒤쪽이 D 제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OSC 컨트롤을 하기 위한 PD 제어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프랑카 판다의 엔드 팩터의 desired force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OSC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뒤로 여러 가지 또 계산식이 붙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프랑카 OSC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 액션을 정의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얼핏 보면 포지션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PD 컨트롤러에서 P 게인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D 게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포지션 제어 모드가 생각이 날 텐데 포지션 모드에서는 제가 언급했던 게 P 게인하고 D 게인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둘 다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지금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 프랑카 판다는 포지션 컨트롤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포지션 컨트롤은 아닙니다. 실상은 이제 상대적인 위치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relative positional difference를 액션의 입력값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OSC 모드에서는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액션이 바로 이 relative positional difference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즉, 폴리시에서 출력된 액션 자체가 이미 xd-x가 계산된 그 녀석을 다이렉트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액션이 엔드 팩터의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이 desired x로 가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로 가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이 액션 자체가 이미 xd-x를 계산한 그 값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OSC 모드에서 액션이라는 것을 출력을 했는데 그 액션의 이제 값들 중에 첫 번째 원소인 dx가 마이너스 0.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이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x축이 이쪽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x축에 대한 dx 원소가 마이너스 0.1이다 라는 것은 이 프랑카 판다의 엔드 팩터의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0.1만큼의 이동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다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머지는 다 0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이 출력됐다고 했을 때 이때 이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X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앞방향으로. 이 엔드 팩터는 X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0.1의 크기만큼 움직여라 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0.1만 넣게 되면은 이제 엔드 팩터가 이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액션이라는 것은 relative positional difference를 의미하는 것이고 즉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어를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OSC 모드에서 액션이라 함은 폴리시 네트워크로부터 출력된 액션일 텐데 그 액션이 relative positional difference, 즉 상대적인 위치 운동을 정의를 해준 것이고요. 결국 이 에러 텀 자체를 액션으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절대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액션이 XD-X가 아니라 바로 XD로 입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주어진 XD로 무조건 이 엔드 이펙터를 움직여야 하는 절대적인 액션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트 토크 모드이고요. OSC 모드와 다른 부분은 일단 이 토크 모드일 때는 스테이트에 조인트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19차원에서 26차원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액션이 조인트 토크로서 직접 이 관절 부위마다 모터의 토크 값으로 입력된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그리퍼는 마찬가지로 온오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총 8차원의 액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어 코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피직스 스텝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액션과 관련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펑션은 여기 있는 tasks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프랑카 큐브 스택.py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 안에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작짐에서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3가지 단계 정도로 추려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피직스 스텝이 있고 시뮬레이션 렌더링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피직스 스텝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떤 과정이냐? 먼저 프리피직스 스텝에서는 제어를 하기 전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 로봇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세를 현재 프레임에서 취하고 있는데,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단에 보시면 이제 입력값으로 액션스를 받게 되는데, 이 액션스라고 하는 것은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일단 출력이 된 액션일 테고요. 그 액션이 지금 프리피직스 스텝 함수 안으로 인자값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액션스를 아이작짐에 지금 이 로봇의 상태를 담고 있는 텐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텐서에다가 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스텝에 너는 예를 들면 뭐 이쪽으로 얼만큼 더 갈 거야 라고 이 정보를 담고 있는 텐서에다가 타겟 값을 설정해 주는 단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타겟 텐서 값이 딱 입력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제 set def position target tensor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이 함수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포지션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 컨트롤이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 관절 부위는 디폴트 컨트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그리퍼 단만 이제 포지션 컨트롤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퍼에 대한 포지션 컨트롤을 하기 위한 텐서가 있는데, 그 텐서에다가 값을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 텐서를 가지고 이 set def position target tensor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아이작짐 입장에서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 이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얹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폴트 컨트롤도 이제 이 관절 있죠. 이 관절 정보를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다음 스텝에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타겟 값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다. 그리고 set def actuation force tensor라고 하는 이 API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의 제어를 위해서 타겟 값을 메모리에 이렇게 얹어 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피직스 스텝에서 다음 스텝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타겟 텐서 값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하고 렌더링도 하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어요. 뭐 패치 리절트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중간 단계는 한번 다음 스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정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고 충돌 검사도 하고 뭐 이제 중력을 고려한 어떤 계산들도 여러 가지가 막 이루어질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스텝 수행을 한 다음에 포스트 피직스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포스트 피직스 과정에서는요,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상태들을 담고 있는 텐서들이 있을 건데, 그 텐서들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텐서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트 피직스 과정에서 우리가 이 폴리시의 스테이트나 옵저베이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텐서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게 되고 리셋도 이 단계에서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들은 이제 쭉 따라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액션이 입력이 되면은 그 액션에 대해서 이제 암 컨트롤 파트하고 그리퍼 컨트롤 파트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케일링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컨트롤 타입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을 할 건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토크 컨트롤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 계산되어지는 것은 토크일 텐데요. 그것을 이제 엔드 팩터를 중심으로 컨트롤하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조인트를 컨트롤하냐는 이제 이 모드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그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온오프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유그리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받았던 액션에서 마지막 원소 있죠. 마지막 원소 값을 중심으로 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프랑카 DOF 어퍼 리미츠에 이거는 이제 레프트 혹은 라이트 그리퍼의 리밋 값을 담고 있는 텐서인데요. 이 유그리퍼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퍼 리밋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거고요. 이 타겟 값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로어 리밋으로 이 타겟 값을 아예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레프트인지 이게 레프트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0번, 1번 이제 레프트, 라이트 각각 그리퍼를 하나씩 이 하나의 루프 사이클에서 온오프 제어를 하는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리퍼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서 계산했던 그리퍼의 타겟 값을 이 텐서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리퍼 컨트롤은 다시 포지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텐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포지션 컨트롤 텐서도 값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값을 이용해서 그리퍼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은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이 코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퓨트 OSC 톡스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안을 따라 들어가서 보면은 OSC 컨트롤 파트에 관한 이제 코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널 스페이스 컨트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널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프랑카 판다 로봇이 7자유도인데, 우리가 이 카테시안 공간에서 엔드 팩터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의 조인트가 필요한데요. 지금 판다 같은 경우에는 6개보다 1개 더 많은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화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유 자유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최적화 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해가 똑같은 해를 구하더라도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널스페이스 컨트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널스페이스까지 넣게 되면 영상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룰 계획이고요. 그래서 코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시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이 폴리시 네트워크는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기도 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구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이런 영상들, 이전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일단 폴리시 네트워크의 타입은 A2C,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리니어 레이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 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LU,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도 전부 이전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다 해서, 지금 일단 보시면 액터 네트워크가 있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밸류 네트워크로 표현이 되어 있죠. CNN 네트워크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액터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OSC 모드일 때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 인피처로서 19디멘전의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256 레이어 거치고 액티베이션 거치고 다시 256, 128, 액티베이션 다시 128, 64.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액터 MLP에서는 액티베이션을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때 나오는 출력 값은 64 디멘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64 디멘전의 피처 값을 어디에다가 넣냐면 일단 이 밸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크리틱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크리틱 MLP는 지금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앞단에서 스테이트로부터 지금 64 디멘전의 피처를 뽑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액터 MLP하고 공유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력된 64가 밸류 네트워크하고 뮤 네트워크에 각각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로 입력이 됐을 때는 64가 이제 1디멘전으로 줄어서 결과값으로 1디멘전의 어떤 스칼라 값이 각 환경마다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64디멘전의 피처가 뮤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뮤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게 되면 이제 아웃풋으로 7디멘전짜리 벡터가 하나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7디멘전이 바로 이제 액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곧바로 이제 액션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이 뮤가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값, 평균 벡터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시그마는 1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형성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최종적인 액션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된 액션이 아까 제가 프리피직스 스텝 과정에서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액션 있죠. 그게 이 샘플링된 결과값이 프리피직스 스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를 보시면 지금 value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일단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피처가 바로 여기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출력값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약간 다른 개념이 이제 q 펑션이 있죠. q는 현재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얼마나 좋은 행동인지를 평가하는 크리틱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밸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에이전트가 얼마나 현재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에이전트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위치해 있는지를 평가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 q 펑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스테이트에 에이전트의 요 액션 있죠. 액션 자체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런 이제 아웃풋을 낸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q 펑션이 되겠죠. 그때 액션이 이 앞단에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피처를 뽑았을 때 밸류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기 전에 이제 액션이 만약에 여기에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71 디멘전이 된다. 그때 이 녀석은 이제 q 펑션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네트워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밸류 펑션하고 q 펑션 이 두 가지 차이는 구분을 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 밸류 네트워크가 밸류 펑션을 근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프랑카 큐브 스택 태스크에서 리워드 함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리워드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여기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리워드 식을 계산해서 그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 여부인데요. 여기 약간 L같이 생긴 게 있죠. 이 기호가 지시함수, 즉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 혹은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혹은 0을 리턴하는 의미를 가진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스택인데 큐브를 스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게 참인 경우에는 이 스택 리워드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스택을 아직 하지 못한 이런 단계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리워드식이 계산이 돼서 그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은 각각의 리워드 텀에 대한 스케일링 값인데요. 그 스케일 혹은 뭐 웨이트 값인데 그 값의 크기를 일단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택을 했을 경우에는 16이라고 하는 웨이트 값이 곱해져서 이 스택 리워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1, 1.5, 2.0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값이 이제 웨이트 값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말은 뭐냐? 일단 스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보상값을 이제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이 리워드 함수를 계산하는 펑션의 이제 그 호출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력 값으로는 리셋 버퍼, 그리고 프로그레스 버퍼, 액션, 스테이트, 그리고 리워드 세팅, 맥스, 에피소드, 랭스,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이 입력이 되어서 리워드를 계산한 다음에 리워드 버퍼에다가 이제 리턴을 해주고, 리셋 버퍼도 역시 리워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도출을 해서 이 리셋 버퍼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디스턴스 리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스턴스 리워드는 1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일단 이 빨간색 큐브 있죠. 이 빨간색 큐브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엔드 이펙터에 그래스핑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리워드이고요. 이 수식을 보시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여기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게 일종의 스쿼싱 펑션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값을 빼주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안에 있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 D가 있고요. 플러스 DLF, 이건 레프트 핑거, DRF, 라이트 핑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D는 전부 다 디스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스핑 포인트의 센터점이죠. 이 센터점하고 빨간색 큐브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LF는 이 레프트 핑거가 있어요. 레프트 핑거에 컨택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하고 빨간색 큐브 사이의 거리, 그리고 라이트 핑거와의 거리를 각각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작은 값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식의 결과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값이 작아질 수가 있냐? 여기서 10하고 3은 상수가 되는 것이고, 변수가 D하고 DLF, DRF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가 학습 과정에서 이 프랑카 판다의 엔드 이펙트를 막 움직여 볼 텐데, 빨간색 큐브 쪽으로 뭔가 더 가깝게 움직일수록 더 높은 리워드를 얻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이 레프트 핑거하고 라이트 핑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빨간색 큐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높은 리워드를 얻게 되는데, 이게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결국 이 각각의 디스턴스 값들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점점 이 엔드 이펙터 그리고 핑거 포인트들이 빨간색 큐브와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D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가까워지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레프트 핑거하고 라이트 핑거는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이 D를 통해서 먼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해야 될 일은 이 그리퍼들을 안쪽으로 움직여서 이 빨간색 큐브하고 그리퍼 사이에 컨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LF하고 RF에 대한 디스턴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가까워져서 그리퍼까지 움직이다가 이제 그리퍼가 안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 높은 리워드를 얻는구나 라는 것을 이 폴리시가 학습을 하게 되면서 큐브를 집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잠시 보시면 일단 여기 타겟 하이트가 있고 그 밑에 큐브 A 사이즈, B 사이즈가 있어요. 일단 타겟 하이트는 디스턴스 리워드 계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 스택 리워드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타겟 하이트를 계산을 해보면 큐브 B 사이즈가 0.07, 그리고 여기에다가 큐브 A 사이즈인 0.05를 2로 나눠서 더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0.09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큐브 사이즈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D를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그 전에 스테이트에 이 큐브 A 포즈 렐러티브라는 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큐브 A하고 이 엔드 이펙터의 그래스핑 포인트하고 벡터 빼기를 한 값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값에 대한 놈을 계산을 해서 D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 이펙터의 레프트 핑거 포지션 값하고 큐브 A의 포지션 값을 뺀 다음에 놈을 계산하고, 라이트 핑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디스턴스 리워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디스턴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레프트 핑거하고 라이트 핑거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미뤄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이 큐브의 절반 사이즈인 0.025m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5cm에 해당하는 값일 텐데, 결국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 플러스 0.025, 0.02 해서 0.05가 될 것이고,
0.05 곱하기 10 나누기 3 한 값을 계산을 한 결과가 0보다는 클 테니까 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1에서 빼준 값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어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안에 보면은 상수값들이 있는데 이 상수값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안에 있는 변수가 세 가지가 있죠. D하고 D, LF, RF 이 변수가 3개니까 이 3개의 평균값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설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스케일링을 해주기 위한 건데 이 D값이 일단 단위 자체가 미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 값이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도 좀 작은 값이 될 텐데요. 이 값이 너무 작게 되면은 리어드 함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D의 변화가 주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한 스케일링 값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곱해서 스케일링을 좀 업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 세 개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안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1 사이에서 1 사이로 스쿼싱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민맥스를 바운드를 정해 놓는 거죠. 이 스쿼싱 펑션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디스턴스 리어드를 계산하고자 한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상수값들 있죠. 이런 상수값들은 튜닝을 잘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리프트 리워드를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이 리워드는 판다 로봇이 큐브를 짚고 나서 이 큐브를 이제 들어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리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리프트 리워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큐브 A의 하이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 과정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큐브 A의 포지션 값 중에 Z축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텐데 이 값만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Z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어떤 높이 값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 오른쪽에 이제 프런트 뷰에서 봤을 때의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바닥이고요. 그 바닥으로부터 이 파란색 박스가 있죠. 이 파란색 박스가 테이블인데 테이블을 1m만큼 띄운 상태에서 환경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두께는 0.05m, 그러니까 5cm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큐브 A의 Z축에 대한 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지금 글로벌 좌표계의 기준으로 이 모든 오브젝트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글로벌 좌표계가 어딨냐면 지면에 있겠죠. 그래서 실제 값을 찍어보면 지면으로부터 테이블 위에 얹어 있는 큐브가 지금 이렇게 정적인 상태로 있을 때는 Z축의 값이 1.05m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단 테이블이 1m 높이에 공중에 붕 떠 있고 그때 테이블 두께가 0.05m인데 이때 테이블의 중심점이 여기고요. 이 테이블의 중심점으로부터 두께의 절반만큼 더 위에가 테이블의 윗면이 되고 이게 이제 작업 공간 상에서 봤을 때는 작업의 어떤 그 바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테이블의 윗면에 그러니까 작업 공간에서의 바닥면에 큐브가 놓여져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 빨간색 큐브를 아예 바닥면이 아니라 테이블의 윗면, 그러니까 테이블의 윗면으로부터 큐브가 얼만큼 높이에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큐브 A의 하이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보시면 리오드 세팅스에 테이블 하이트라는 원소값이 있는데 이 원소값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 1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 공중에 얼마만큼 떠 있는지 그러니까 테이블의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의 높이 값을 일단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의 두께의 절반만큼을 이제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25가 될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지면으로부터 테이블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5m가 바로 테이블의 하이트 값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큐브의 Z축 값이 그러니까 높이가 1.05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05 마이너스 1.025 해서 결과적으로 큐브 A의 하이트는 0.025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이블의 윗면을 기준으로 큐브의 중심점이 얼마만큼 높이 있는지를 큐브 A 하이트의 변수가 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큐브 A의 하이트를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큐브 A의 하이트 값을 구했으니까 큐브 A가 리프티드, 바닥면으로부터 이렇게 들려졌는지를 판별하는 계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계산은 큐브 A 하이트에서 큐브 A 사이즈를
뺀 값을 조건식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큐브 A가 테이블 상단에 가만히 놓여져 있을 때의 높이인 0.025에서 큐브 A 사이즈인 0.05를 빼줬을 때 그 결과값은 마이너스 0.0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여기 조건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0.04보다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결국 큐브 A 리프티드 변수에는 false 혹은 0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이걸 indicate 함수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결국 리프트 리워드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참이 되게끔 하려면 이 판다 로봇이 큐브를 얼마만큼 들어야 되냐? 그것은 이제 0.04에다가 0.025라는 값의 크기만큼 더 초과해서 들어야 되겠죠. 결국 이 빨간색 큐브를 일단 앞에 있는 디스턴스 리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스핑을 한 다음에 폴리시가 그래스핑이 된 상태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막 움직여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위쪽 방향으로도 움직여 볼 텐데 그래스핑을 한 상태에서 0.065를 초과해서 이렇게 들었더니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큐브를 그래스핑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게 좋은 상태라는 것을 폴리시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다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리워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스핑 이후에 빨간색 큐브를 Z축 방향으로 0.065m를 초과해서 들어 올리게 되면은 높은 리워드를 받는다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라인 리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얼라인 리워드는 이전에 디스턴스 리워드하고 리프트 리워드를 통해서 판다가 이 빨간색 큐브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것까지 유도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목적은 빨간색 큐브를 그림과 같이 녹색 큐브 위에 얹어서 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녹색 큐브 위쪽으로 빨간색 큐브를 가져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리워드 함수를 걸어줄 때 녹색 큐브하고 빨간색 큐브 사이에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얼라인 리워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두 큐브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리워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영원히 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쌓기 위해서는 이 녹색 큐브 위쪽으로 일단 빨간색 큐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오프셋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프셋을 보시면 일단 3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X축, Y축, Z축으로 각각 형성이 되어 있고요. X축, Y축까지는 이제 0으로 맞춰놓고 Z축에만 이 오프셋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Z축 값은 큐브 A의 사이즈 그리고 큐브 B의 사이즈를 각각 더한 다음에 이 값을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6이라는 값이 오프셋의 Z축 값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을 보시면 큐브 B의 센터 포지션에서 큐브 A의 센터 포지션을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서 계산했던 오프셋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큐브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탑뷰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탑뷰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Y축에서는 빨간색 큐브가 녹색 큐브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리워드를 얻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프셋 값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색 큐브 있죠. 희미하게 그린 빨간색 큐브가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 녹색 큐브의 센터점하고 아주 일치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가장 높은 리워드를 받게 되겠죠. 오프셋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결국 00 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셋 값을 Z축에 부여를 해서 이 Z축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계산한 값이 0.06이었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이제 녹색 큐브가 0.07이었으니까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인 0.03호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빨간색 큐브가 0.05였으니까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 0.025m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절반 그리고 이 녹색 큐브의 절반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0.0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을 더했을 때 결과만 놓고 보면 탑뷰 기준으로는 이 센터점이 녹색 큐브하고 빨간색 큐브가 완전히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면 가장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Z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 큐브의 중심점하고 녹색 큐브의 중심점이 딱 이 정도 라인에 형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빨간색 큐브를 녹색 큐브에 딱 얹었을 때 그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될 때 가장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을 더한 값에다가 L2놈을 계산을 해서
디스턴스 A, B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얼라인 리오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여기 조건식이 이제 곱해지게 되는데요. 큐브 A가 리프티드 됐을 때에만 이 앞에 있는 계산식이 유효하다.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처음에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이 빨간색 큐브를 집어서 들어 올리기 전에 그때는 이제 빨간색 큐브하고 녹색 큐브가 랜덤하게 놓여져 있겠죠. 그런데 집어서 들어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얼라인 리워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리워드 펑션이 이상하게 꼬여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가 큐브 A가 리프티드 됐을 때에만 이 앞에 있는 얼라인 리워드 식이 유효하게끔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앞에서 이제 디스턴스 리워드하고 리프트 리워드를 통해서 이 판다 로봇이 빨간색 큐브를 집어서 들어 올렸을 때 그때 이 얼라인 리워드가 유효하게 이 리워드 계산에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상에서 보면은 얼라인 리워드까지는 이 밑에 있는 수식 부분까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아래 하나가 더 있어요. 디스턴스 리워드는 이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디스턴스 리워드, 이 앞서서 계산했던 이 디스턴스 리워드하고 얼라인 리워드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값만 취하도록 하는 이 코드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이 리워드 계산을 통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판다 로봇이 빨간색 큐브를 집어 올려서 녹색 큐브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빨간색 큐브를 이 그리퍼가 놓고 판다 로봇의 그리퍼는 뒤쪽이나 뭐 위쪽 어딘가로 이렇게 빠져주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스턴스 리워드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디스턴스 리워드가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라인까지 마친 상태에서는 이 얼라인 리워드하고 디스턴스 리워드를 비교를 해서 얼라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붙잡고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그림과 같이 얼라인이 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턴스 리워드를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리게 되면은 이 판다 로봇 입장에서는 그리퍼를 더 이상 큐브 안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지 않아도 높은 리워드를 얻는데 더 이상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탐험을 하면서 깨닫겠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 리워드하고 얼라인 리워드를 비교해서 큰 값만 취하는 이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그리퍼를 릴리즈도 해보고 유지도 해보고 탐험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그리퍼를 이 상태에서 릴리즈한 다음에 이 그리퍼가 빠져주는 건데 그와 관련된 리워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여기 if else 구문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보상 계산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큐브 스택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위쪽의 스택 리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큐브 스택은 총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보시면 큐브 A align 큐브 B 그리고 큐브 A on 큐브 B 마지막으로 그리퍼 away from 큐브 A 이렇게 3가지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식을 AND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 큐브 스택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 먼저 큐브 A, 얼라인 큐브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탑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큐브하고 녹색 큐브가 겹치는 경우에 이 조건이 참이되는 것이고요. 이때의 겹침 허용 범위가 0.02m, 즉 2cm 이내에 들어왔을 때 조건이 참이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큐브 B에 포지션 벡터가 있을 것이고 큐브 A에 포지션 벡터가 있을 것인데 이게 각각 원래는 3차원 벡터가 될 텐데 여기서 Z축을 빼고 X, Y 2차원 벡터로만 이제 구성을 한 상태에서 빼기 연산을 한 다음에 L2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디스턴스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디스턴스 값이 0.02m, 즉 2cm 이내에 들어왔을 때 이 큐브 A가 큐브 B와 얼라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큐브가 녹색 큐브하고 이렇게 쭉 얼라인이 돼서 그 디스턴스 값이 0.02m 이내인 경우에는
이 조건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참에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것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false에 해당하는 0이라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큐브 A on 큐브 B라는 것인데, 이것은 빨간색 큐브가 녹색 큐브 위에 on을 했냐라는 것을 판별을 하는 것이고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먼저 큐브 A의 하이트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타겟 하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빼준 상태에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이 조건식이 true일 때는 1이 저장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0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브 A 하이트는 기존에 우리가 테이블 높이하고 두께 값을 빼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큐브 A가 테이블의 상단에 있는 바닥면에 있을 때는 0.025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산할 때 타겟 하이트 값은 녹색 큐브 사이즈에다가 빨간색 큐브 사이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의 값이 0.095였었죠. 그래서 큐브 A가 테이블 바닥면에 위치해 있을 때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0.0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이 조건식에서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바닥면에 있을 때는 큐브 A on 큐브 B가 0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그림처럼 판다 로봇이 빨간색 큐브를 집어서 녹색 큐브 위에 얹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때의 높이 값은 딱 0.095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095라고 하는 값은 타겟 하이트 값과 동일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절대값을 취하더라도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1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큐브 A를 큐브 B 위에 얹었는지를 판별하는 식도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브 A align 큐브 B하고 그 다음에 큐브 A on 큐브 B라는 것을 충족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가 바로 앞에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그리퍼 away from 큐브 A인데, 큐브 스택이 완성이 되려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리퍼가 빨간색 큐브를 계속 짚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 그리퍼를 릴리즈해서 큐브를 놓고 좀 멀리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 세 번째 조건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를 계속 계산을 해 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스핑 포인트 있죠. 이 그래스핑 포인트하고 빨간색 큐브의 위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할 텐데, 이 거리가 0.04m, 즉 4cm보다 커야 된다. 큰 경우에 여기 있는 그리퍼 away from 큐브 A라는 값이 참이 된다라는 거고요. 즉 이 상태에서 그리퍼를 오픈을 해서 멀리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퍼 away from 큐브 A까지 만족을 시켰을 경우에 우리는 스택 리워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프랑카 큐브 스택 태스크 학습을 진행해보면 여기에 있는 앞에 두 조건은 학습이 잘 되는 반면에 마지막에 있는 그리퍼 away from 큐브 A라는 조건은 학습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림과 같이 올려놓는 것까지는 금방 학습이 되는데 여기서 놓지를 않아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앞에 두 조건까지는 댄스 리워드 펑션으로 봤을 때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깊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렴이 금방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은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큐브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큐브를 놓긴 해야 되는데 그 큐브를 놓을 만한 강력한 동기가 지금 당장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폴리스 입장에서는 큐브를 그래스핑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고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리퍼를 오픈을 해서 큐브를 놓아야 할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리워드 기준으로 그리퍼를 오픈하거나 클로즈를 해도 보상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오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할 부분은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의 익스플로레이션을 노려야 하는데 생각보다 깊은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 상황에서 폴리시가 보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리퍼를 오픈을 하고 굳이 좀 멀리 한번 가보는 거죠. 멀리 어딘가로. 그러다가 큐브를 건들지 않으면서 우연히
이 4cm 넘게 큐브하고 떨어졌더니 갑자기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이 폴리시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물찾기 같은 거거든요. 더욱이 지금 여기서 학습에 활용하는 정책이 온폴리시 알고리즘인 PPO 알고리즘인데 이 온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익스플로레이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 폴리시인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실습에서 학습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리셋 조건문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이 리워드 펑션을 통해서 큐브를 스택하는 정책을 학습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환경을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리셋에 대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맥스 에피소드 값을 넘어서는 경우에 그때는 강제로 이 환경이 리셋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여기에 있는 이 스택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큐브를 잘 스택을 했다. 그러면은 맥스 에피소드 이내에 만약에 그 상태를 충족을 시켰으면 맥스 에피소드보다는 좀 더 일찍 그 환경을 리셋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맥스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300이라는 값으로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300프레임 이내에 이제 스택을 할 기회를 주고 이 300프레임 내에서 스택을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로 이제 에피소드를 종료를 시키게 되고요. 만약에 300프레임 이내에 스택을 완성하게 되면은 좀 더 일찍 환경을 리셋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셋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train.py 파일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어요. 일단 트레인 파일은 기존의 아이작진 벤치마크에 있는 그 트레인 파일하고 동일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콘솔 창에서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파이참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트레인을 눌러서 보통 학습도 시키고 테스트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 태스크가 여기 config 파일 안에 보시면 프랑카 큐브 스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헤드리스는 true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렌더링 창은 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학습 환경은 16,384개, 이게 2의 거듭 제곱으로 쭉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제 하시면 되고 맥스 이터레이션은 일단 만의 폭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학습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겟 태스크를 프랑카 큐브 스택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여러 가지 config 파일들이 있어요. 프랑카 큐브 스택은 이제 태스크 config 파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 관련돼서는 프랑카 큐브 스택 ppo. YAML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을 읽어가지고 지금 학습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설정 파일들은 여기 안에 보시면 아이작진 엠브즈 아래에 config 폴더 아래에 config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프랑카 큐브 스택이라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는 config 파일인 프랑카 큐브 스택 PPO 이 녀석도 지금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지금 여기 제가 띄워 놓고 있는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고 파이참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실행을 했을 때에도 이 config 파일을 읽어서 그 설정된 태스크에 해당하는 config 파일들을 차례로 읽어드려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멈추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랑카 큐브 스택 태스크를 전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파일은 바로 이 태스크 폴더 안에 있는 프랑카 큐브 스택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용들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코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코드 내용들이 전부 이 파일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 여기에 있는 프랑카 큐브 스택 파이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안에 전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현재 깃을 연동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디버깅 용도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이 됐든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깃허브에 다 업로드를 해둘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코드는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여기 테스트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벤치마크 코드에서는 없던 파일인데, 제가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자, 일단 제가 기존에 학습시켜 놓은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런스 폴더 안에 이제 프랑카 큐브 스택해서 뒤에 날짜하고 시간이 쭉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을 보시면 이제 여기 뉴럴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학습된 파이토치 그 모델 파일이 쭉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만 에포까지 학습을 시킨 그런 이제 트레이닝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일단 닫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학습된 모델을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스트 파일을 사용하면 될 텐데 제가 기존에 뭐 이런저런 함수도 만들어 놓고 경로 설정하는 것들도 이렇게 쭉 코딩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을 내가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폴더 있죠. 이 폴더명만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여기 안에 있는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실제로 돌려볼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콘솔 창에서 일일이 이 모델명이랑 경로랑 전부 다 지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별도로 테스트 전용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학습 내용을 보시면 이 nm 폴더에 학습된 모델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파일명에 지금 현재 에피소드가 몇일 때 그때 얻은 리워드는 평균 리워드는 얼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파일명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건 에폭이에요. 에폭. 그래서 800 에폭을 학습을 시킨 상황에서 평균 리워드를 봤을 때 361.17 이 정도의 평균 리워드를 얻은 모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폴더명만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 프랑카 큐브 스택 2417 053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폴더 여기 이 날짜에 이 시간대에 학습한 모델을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폴더명을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변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스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학습을 쭉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nm 폴더를 보시면 프랑카 큐브 스택 .pth라고 명시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에폭이랑 그때 얻은 리워드, 평균 리워드가 얼마인지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학습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뒤에 아무런 정보 없이 이 태스크명만 가지고 저장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다가 베스트 리워드 있죠. 지금까지 학습하면서 쭉 저장을 해오다가 최고로 높은 평균 리워드를 얻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75의 평균 리워드를 얻은 모델이 있을 때 현재까지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얻은 최고 스코어가 775다. 그러면은 그때 이 이름으로 일단 동시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837이라는 평균 리워드를 얻은 모델이 학습이 됐죠. 그때 기존에 저장된 베스트 모델이 그 다음은 이걸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보면은 835인데 이거는 앞선 모델보다는 리워드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베스트가 true로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델들 중에 이 베스트 모델을 로드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false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latest 모델이 로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이 여기까지만 진행이 됐을 때는 요 놈을 바로 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false를 놓게 되면 제일 마지막 모델인 이 녀석이 이제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가 false일 때는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모델을 로드를 하겠다라는 거고, 베스트가 true일 때는 지금까지 학습을 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지금 뒤에 아무런 정보 없이 태스크 이름으로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는데 바로 이 녀석을 불러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다시 true로 설정을 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환경이 떴고 학습된 모델을 돌려서 지금 큐브 스택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큐브를 집어서 이 빨간색 큐브를 집어서 녹색 큐브 위에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큐브를 잡고 있던 그리퍼를 릴리즈해서 4cm 이상 떨어지는 액션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그리퍼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게 되는데 이건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그 베스트 리워드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을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 스택 리워드를 맛본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서 수집된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그리퍼를 릴리즈 하는 게 좀 더 좋은 액션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학습이 됐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못 넘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쌓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지금 그리퍼를 계속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습을 조금 더 시켜보다 보면은 큐브를 쌓고 이제 빠지는 것까지 학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돌리고 있는 모델이 약 20만의 폭 정도를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그 학습 효율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학습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리워드 함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왜 더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텐서보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런스 폴더 안에 기존에 학습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일단 이 폴더를 하나 보시면 nm 폴더에는 이 모델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서머리스 폴더 안에 보시면 이런 events.out.tf events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된 파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텐서보드 로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학습 추이를 볼 수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은 일단 텐서보드가 설치됐다는 가정하에서 그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쳐놓은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 폴더 보시면 izacgym envs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텐서보드 명령어를 치고 이제 한 칸 띄운 상태에서 하이픈 2개 하고 로그 dir에다가 runs라고 하는 폴더명을 기재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이 폴더 안에서 이 명령어를 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 로컬 호스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로컬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http 한 다음에 localhost 콜론하고 6006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localhost 한 다음에 콜론하고 6006이라고 타이핑을 한 상태에서 이제 주소창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을 시켰던 그 모든 로그 파일을 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학습된 로그 파일별로 비교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19170923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폴더 안에 있는 로그 파일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텐서보드에서 읽었더니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강화학습에서는 리워드가 중요한데 리워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워드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번 프레임부터 이 학습 과정에서는 약 5만 회포까지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학습 추이를 보면은 리워드가 초반에 굉장히 급격하게 쭉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뭐 한 10K에서 20K 사이에 거의 학습이 많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뒤쪽 부분부터는 이제 상승폭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큐브를 빨간 큐브를 집어가지고 녹색 큐브에 이렇게 얹는 것까지는 학습이 이렇게 급격하게 잘 진행이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리퍼를 딱히 벌려서 빠질 만한 뭐 요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큐브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그리퍼를 릴리즈해서 이렇게 쭉 빠져서 아주 높은 스택 리워드를 얻으려면은 상당히 깊은 익스플로레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온폴리시인 PPO의 특성상 학습이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의 익스플로레이션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막판에 가서는 높은 리워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서보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제가 아직은 그 푸시를 안 한 상태인데, 이제 푸시를 해서 동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때는 이 코드를 전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작지 멤버즈 TWK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클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그리고 영상 예고 하나만 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스테이트 기반으로만 학습을 시켜왔었는데, 우리 최종 목표는 실환경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심투리얼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메일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미지를 옵저베이션해서 학습하는 내용을 한번 다루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이게 뭐 코딩 작업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학습을 시키고 또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작지 환경에서 얻은 뭐 가상의 카메라를 하나 배치해가지고 얻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영상을 CV2 라이브러리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 정보를 가지고 큐브 스택을 학습하는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관련된 내용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